안녕하십니까, 이희천입니다. 이렇게 멀리 오늘 강의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와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공산통일로 치닫는 대한민국 되살리는 자유마을운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체제위기 상황입니다. 사실 2019년도 6월 달에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청와대 앞에서 이제 시위를 시작했죠. 그때 나라 망했다. 예, 그리고 문재인은 간첩이다. 그리고 미친 자에게는 운전죄를 맡길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사실 저는 사상을 좀 알고 또 국정원에서 이래 사상 역사 분야를 가르쳤던 사람으로서 정말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목사님께서 사실 국정원 직원도 아니면서 체제 수호를 위해가 앞장서시는 걸 보고 참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목사님이 그때 나오셔서 했던 가장 큰 기여는 뭔가 하면요, 첫째, 대한민국은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두 번째는 체제가 무너지는 그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임명된 문재인이 사상적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린 겁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국민들이요, 누구를 보고 공산주의자라고 말하기도 힘들었던 상황이었고 더구나 간첩이라고 말하기는 더더욱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그들을 보고 사상적인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것은 많은 잠자는 국민들을 깨우는 하나의 큰 역사가 일어났었다. 그 다음에 6월달 그 어떤 행사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광장 시위로 번져서 10월 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는 분기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보이시나요? 예. 지금 저는 뭘 보려고 하느냐, 문재인은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했나. 자, 그 문제를 우선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꿈꾼 나라는, 자, 2011년도에 만든 운명이라는 자서전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니까요, 베트남이 공산화된 그 상황을 보고 진실의 승리라면서 희열을 느꼈다고 말했어요. 공산화된 것을 보고 희열을 느꼈다? 그 사람의 사상이 뭐라는 얘기인가요? 자,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가장 아쉬웠던 거는 국가보안법을 못 없앤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대통령에 뽑은 거예요. 국민들이 몰라가지고. 자, 그 다음에 2012년도 8월달, 그러니까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 전 대통령 그 3기 추도식에 가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북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를 꼭 실현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6.15 선에서 밝힌 통일의 길로 나가고 싶단 말했어요. 낮은 단계 연방제안은요, 김정일이가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려고 꼼수로 만든 논리인데 그것을 가지고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대통령으로 뽑고 말았고 5년 동안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을 캐치프레이즈를 해가지고 선거를 치렀어요. 사람이 먼저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체사상에서 말하는 사람이 주인이다는 것을 변형시킨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체사상을 알게 모르게 전파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전선동의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2012년도에 바로 그런 생각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든 정책 선거에 바로 이렇게 적용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2017년도 5월 10일 날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했는데 하자마자 여러분 잘 아시는 평창올림픽 2018년도 2월 달에 있었던 평창올림픽 모든 세계의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몇십억 인구가 중계방송을 통해서 보는 앞에서 바로 북한의 대남 공작의 가장 성공 사례인 통역당의 주모자 신영복을 사상가로서 존경한다고 말했으니 이제 그의 사상을 이제는 드러내도 될 수 있는 상황이 왔다고 본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김여정이는 와가지고요, 청와대까지 갔습니다. 가가지고 신영복이가 쓴 글씨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 그 배경된 글씨가 뭐냐 하면은 한자로 통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한반도 삼국 통일이니 이런 통일이 아니에요. 그 뜻은 내통한다 할 때 쓰는 통자를 썼어요. 북한과 내통해서 통일하겠다는 거야. 지금 그러고 이 사람은 뭐냐면 김원봉이라고 이 사람을 국군의 뿌리라고 말하면서 존경한다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한에 있던 사람, 독립운동, 공산주의 운동가로서의 독립운동을 했죠. 그러다가 북한에 올라가서 사실은 6.25 전쟁 때 남침해서 남한에서 점령지 사상전을 주도한, 말하자면은 점령지에서요 반동분자 숙청한다면서 많은 우익 세력들을 학살한 주범이 김원봉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국군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대한민국은 국군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사상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됐나? 5년 동안 나라 거의 거들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요, 2019년도에 그 홍콩에서 시위가 있었죠. 송환법이라는 송환법 하나 때문에 700만 명의 시민들이 그 중에서 200만 명이 거리로 뛰쳐나왔어요. 데모했습니다. 그것은 통과되면 우리의 인권 자유가 말살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헌법을 바꾸려고 했고 안 되니까요. 지금 법을 얼마나 바꿨냐? 4,000건이나 바꿨습니다. 지금 그러고 조례가 지금 바뀐 게 얼마냐? 한 10만 건 정도 됩니다. 이 정도로 해가 완전히 대한민국 칼집을 다 먹여놨는데 지금 마치 자유민주주의가 정상작동하는 줄 알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요, 대한민국을 다시 원상회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법이 그 정도로 바뀌었는데,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 법률 건수가 8,000건입니다. 그 중에 차별금지법, 주민자치기본법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발의된 법률을 보면 볼수록 이거는 도저히 대한민국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평창 동계올림픽이 언제 있었느냐? 2018년도 2월 달에 있었죠. 다음 달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헌법을 개정하려고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얼마였냐 하니까 80%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헌법을 통과시키기에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죠. 게다가 자유한국당에서도요, 그때 더불어민주당에서 헌법안을 내는데 우리도 헌법안을 내야 되지 않냐 해가 헌법안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이제 대한민국 끝장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대구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 목사님이 이거 헌법이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변호사들한테 찾아다니면서 그 법안의 독소 조항들을 이 찌라시로 만들어가지고 뿌리고 많은 교회들이 동참을 해가지고 저지된 겁니다.
그때 만약에 저지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그것으로 생명 끝이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이 갖는 헌법안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국민의힘 당에서는 깨춤을 추고 우리도 거기에 안을 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팔아먹겠다는 의도밖에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중에서요, 헌법안을 보면은 지금요, 지방 분권을 가지고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밝혔습니다. 정권 잡자마자 다음 달 2017년도 6월 달에 전국 시도지사를 모아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말이 뭐냐면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 분권을 이루겠다 했어요. 북한하고 연방제 통일이 가능한 지방 분권을 이루겠다. 지금 그건 원심력을 작동시켜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시스템을 붕괴시킨 후에 하겠다는 얘기로 이해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헌법 초안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헌법 1조는 상징적 조항입니다. 거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요. 제4항을 추가했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라고요. 이 지금 지방분권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 후에 또 뭐가 있었냐 하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중요한 용어를 그 중에서 자유자를 뺐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인민민주주의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의를 하니까 자유자를 다시 몇 시간 만에 넣었습니다. 이유는 자유자를 넣어도 인민민주주의 하는데 지장 없다. 자유민주주의는 사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미 모든 프레임을 국민 속에 넣어놨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권 향유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꿨어요. 아까 그랬죠. 사람이 먼저다. 그거를 헌법 질서 안에 넣어버린 거야. 용어 안에.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문재인 정권 초기에 2017년도, 18년도, 19년도까지요. 여러분들 길 가다가 고속도로에 사람이 우선이다. 이런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많이 봤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곳곳에 사람 중심이란 말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우선이다. 그뿐만 아니고요. 사람 중심 경제, 예? 사람 중심 행정, 사람 중심 도시. 제가 보니까 자치단체마다 다 사람 중심 도시를 이렇게 캐치프로이죠. 내세우는 걸 보고, 아, 대한민국을 이제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 속에 이미 사람 중심이라는 주체 사상의 변종이 이미 머릿속에 다 심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사라진 거야. 어떤 계기로 사라졌냐 하니까 2019년도 10월 혁명이 일어난 이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내 하나가 광화문에 가는 게 뭐가 그리 힘이 있겠나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대한민국은 지금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힘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권자가 누가 장악하느냐가 대한민국의 체제를 무너뜨리느냐 아니면 방어하느냐, 그러한 어떤 힘이 지금 작동되는 겁니다. 10월 혁명에서 여러분들이 오신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다시 칼을 뽑았다가 다시 칼집에 넣는 일이 생겼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등장할 수 있었던 힘입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에는 보니까요,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꿨네요. 근로자는 자유시장경제의 용어라면 노동자는 마르크스적 용어입니다. 이미 헌법을 이렇게 바꿨어요. 지금 보십시오. 헌법 바꾼 내용에 모든 것들에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다가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고 헌법에 규정해 있죠. 그거를 사상의 자유를 갖는다로 바꿨습니다.
사상의 자유를 갖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모든 국민은 사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 사상을 마음껏 신봉하고 추종하고 조직하고 선전할 수 있는 자유가 헌법적 권리로 보장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이제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헌법이 바뀌면요, 우리는 반대한다고 하면 헌법 질서를 반대하는 반헌법적 행위가 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중차대한 그런 것들이 헌법 안에 있었는데 우리 국민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요, 헌법 개정안에 검사의 권력을, 검찰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내용이 속속 들어가 있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폐지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한다. 그래서 검찰의 기능을 약화시켜서 어디로 주냐면 경찰한테 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 주사파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의 힘을 저항하고 약화시키고 도전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검찰이라고 봤던 겁니다. 이제 국정원도 힘이 다 빠지고 경찰은 이미 넘어갔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세력을 검찰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들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이제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랬던 거예요. 검수완박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이게 결국은 헌법 안에 검찰의 기능을 마지막 완전히 이빨을 뽑아먹겠다. 호랑이 이빨과 발톱을 뽑아버리겠다는 어떤 의도가 헌법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의 독립적 인격 주체라는 규정을 했어요.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아닙니까? 독립적 인격 주체인 건 맞죠. 근데 왜 이거 넣어놨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권한을 뺏어가지고 사회가 갖겠다는 겁니다. 교사가 가르치는 권한을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헌법 안에 넣어놓은 겁니다. 이것에 의해 가지고 이제서 마을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서 좌파 세력들이 완전히 그 마을에 있는 어린아이와 학부모와 주민들을 다 사상교육시키겠다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가 있어. 아니, 일정한 주민들의 주민이 한 50만 명만 이렇게 동의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법률도 발의할 수 있도록. 아니, 국회가 그럼 뭐 하는 겁니까? 국회가 무력화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입법도 주민들이 직접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국민소환제. 이제 국회의원들도 마음에 안 들면 끌어내리겠다는 겁니다. 자치단체장도 끌어내겠다. 지방의원도 끌어내겠다. 그러면 이제 모든 권력이 그들의 손아귀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주민을 장악하는 자. 주민을 장악하고 유권자를 장악하는 자들에게 모든 권력이 통제하고 머릿속에 만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이 헌법 초안 내용에서 우리가 간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이 인민민주주의 헌법 이거를 2018년도에 이제 저지가 됐는데 그렇다고 포기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해찬 대표는요, 2019년도 4월 달에, 다음 4월 달에 뭐가 있어요? 총선이 있었죠. 총선을 앞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는 260석을 차지하겠다. 그리고 50년 집권을 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들으셨죠? 자, 그러면요, 260석을 차지하겠다? 이야, 헌법 개정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국회의 3분의 2, 200석만 넘으면 헌법을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60석 차지하면 마음껏 이제는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헌법도 제멋대로 고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20년 4월의 총선은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의 결정적 분기점이었습니다. 자, 그때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게 분기점인지 아닌지 모를 때 바로 미국에 있는 고든창 변호사라고 이 사람은 경고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보고
문재인 정권이 헌법 개정했으면 적화통일로 갔을 거라고 말했어요. 자, 그 사람이요, 2018년도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2018년도, 그때가 언제예요? 평창 올림픽 있고 그해 이제 우리 국민들이 깨춤을 출 때 10월 달에 국제 학술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대한민국은 1년 후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서 있을 것인가? 아니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죽어가고 있는데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그분이 2019년도 5월 달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보통 민주주의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받는데 한국의 경우는 여러분의 대통령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여러분 2019년도 5월이 바로 전광훈 목사님이 텐트 시위를 하기 한 달 전입니다. 자, 텐트 시위를 하고 한 달 뒤에 열린 국제 행사에서 바로 강연에서 고든창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해에 있는 총선에서 여당이 3분의 2, 200석을 차지한다면 바로 헌법을 개정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만약에 문재인에게 헌법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맡겨진다면 그 자는 한국을 북조선의 김과 왕조에게 합병시키려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통일은요, 지금 현재의 상태로 우리가 지금 조직을 만들지 않고 저지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그냥 피롱코 그거는 적화통일로 갑니다.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까 김국성 선생님 말하는 거 들으셨죠? 지금 이미 마귀는 삼킬 자를 찾고 대한민국에 오랫동안 이미 마술을 뻗쳐놨는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 실체를 모르고 지금 역시 아주 편안한 상태인 것처럼 즐기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깨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다시 칼집이 들어올 때 그때 칼을 빼려면 안 됩니다. 지금 대통령을 그래도 우파 대통령을 뽑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그랬으면 지금 대통령한테 요구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어떻게 도와줄까를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런데요. 지금 문 정권이 추진한 정책 많죠. 나쁜 정책이 많은데 이 정책 누구의 아이디어인가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하다. 문재인 정책이 고스란히 이재명 책에 있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혁명하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언제 만들었냐 하면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일어난 그 시기 2017년도 1월 20일 날 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만들었냐 하면 박근혜 태블릿 PC 사건이 있자마자 바로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짧게 간단하게 그의 어떤 국가를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이제 만든 것 같습니다. 자, 그거를 제가 그때 샀죠. 근데 지금은 뭐냐면 그 책 다 회수를 해가 대선 자리 싹 없애버렸어.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가지고 한 5번은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이 사람 아까도 그랬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인데 여러분 뭐라고 할까? 마차가 어디로 갈 건지는 마부의 생각에 달린 거 아닙니까? 자, 차가 어디로 갈 건지 목포로 갈 건지 부산으로 갈 건지는 운전사 마음대로예요. 운전사가 어떤 사상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곧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갈 건지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문재인은 아까도 봤듯이 이미 사상이 바로 북한 체제로 통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확고한 자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어떨까요? 이 책 안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대한민국 혁명하라. 좋은 혁명이 아니고 아주 나쁜 혁명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가지 정책이 많았죠. 경제정책만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아십니까? 그 다음에 주 52시간제 아세요? 그 다음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들으셨죠? 그 다음에 기본소득제 들으셨죠? 탈원전 정책, 그러면서 대체에너지 정책, 그 같은 거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재벌체제 해체, 연기금을 활용해서 주주권한을 행사하고 노동자가 경영권에 참여하겠다는 거, 이런 거 다 들으셨죠? 그거 다 이재명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검찰개혁 중에 검경수사권 조정 들어보시죠? 헌법에 나왔죠? 이재명 책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공수처법 들으셨죠? 바로 이재명 책에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를 주장했어. 앞으로 지방에 있는 모든 검찰청의 검사장을 주민이 뽑는다면 그 마을을 장악한, 유권자를 장악한 사람이 원하는 검사장이 되는 거야. 마지막 검찰의 이빨을 뽑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검사장 주민 소환제를 하겠다는 거야. 이제 주민들이 내려와 그러면 검사장도 다 내려와야 돼. 그들의 손아귀에 검찰을 마지막 적폐인 검찰 권한을 자기들이 갖겠다는 거예요. 경찰은 이미 장악했고요. 자, 이런 걸 볼 때 이게 보통 얘기입니까? 거기다가 이제 지방분권으로 체제를 바꾸는 것까지도 그 사람의 글을 보니까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든다 그래 주장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권력을 잡아서 국가를 흔들겠다는 거야. 그런 게 있고요. 북한과의 교류 평화 통일을 주장했고 전시작전권 환수를 주장했는데 그건 약간 포장을 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대선 정국 때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거 보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걸 보면 야,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직설적이다. 절대로 진보 정세 중도로 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주장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 그 다음에 또 이재명 책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적폐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많이 했죠. 지금 이 책에 다 적폐. 그러면 적폐란 뭐냐 하니까 70년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70년의 적사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동시에 일어난 모든 걸 적폐라고 보는 겁니다. 70년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지금 이재명이 꿈꾸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니까요, 이렇게 돼 있네요. 70년 만에 대청산과 대전환을 완료하겠대. 70년간 대한민국 유지되던 이 체제를 청산을 하고, 적폐를 청산하고,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대전환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 대전환의 용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 경기동부연합, 이석기 그룹이 장악하고 있는 민노총 양경수가 주도해가지고, 민노총이 이제 작년에 주장했죠. 뭐라고 했냐면, 사회 대전환을 하겠다. 그러면서 기간산업과 주택의 50%를 국유화하겠다.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겠다 주장했어요. 지금 이게 사회 대전환입니다. 이 전환이 이재명 책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냥 단순하게 용어에 혼란되고 주장에 선동당해서 되겠냐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요, 모든 유권자가 각성이 돼야지 정상작동이 되는 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선동에 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지킬 자격이 있냐고요. 우리가 이런 것은 이제 앞으로 마을운동이 일어나면 이거를 모든 국민들 3,500여 개의 읍면동에 모두 우리가 들어가서 마을 속으로 들어가서 주민들을 깨우기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주장했는 게, 아니 도대체 그가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잘 정리했습니다. 해방 후에 우리가 합의했던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살아 숨쉬는 나라를 만들겠다. 해방 직후에 우리가 합의했던 민주공화국의 가치? 그게 뭐냐면
인민민주주의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민공화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이 배후에는 뭐가 있냐 하니까요. 이재명 배후의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저는 뭘 주목하냐? 이석기를 주목합니다. 이석기,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난 대선 전에 민주당 내에서 경선이 있었지요. 이낙연 지지자들이 굉장히 이재명 지지자들을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 당 게시판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 경선 결과에 따라 민주당을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저 미친 통진당 세력의 통째로 빼앗길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구려. 민주당 내에 지금 이재명 안에 바로 통진당 그룹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거의 민주당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통진당 그룹이 어떻게 민주당에 들어갔냐? 2013년도에 이제 아로 사건이 일어나고 그 여파로 통진당이 해산됐죠. 헌법재판소에 의해서요. 그 통진당을 깼는데 단지 안에 독약이 들어있는 것을 깼어요. 깼는데 독극물을 해체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냥 단지만 깨놓고 버려둔 거야. 그 독극물이 어디로 갔을까요? 논밭으로 들어가는 거지. 지금 통진당을 깬 후에 그들이 혁명가 그룹이 진성당원이 4만 명 정도 됐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고요. 민중당이니 진보당이라는 데도 있지만 민주당으로 대거 들어간 거예요. 과거의 민주당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들어갔냐? 그게 아니고 이미 이재명 그룹과 통진당 이석기 그룹과는 이미 2010년도 지방선거 때부터 이미 연합이 시작됐어요. 바로 통진당 전에 전신인 민노당의 당권파인 이석기 그룹의 일원인 김미희가 사퇴를 했어요. 사퇴하고 이재명을 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야권 연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 너끈하게 당선이 됐죠. 되고 났더니 이재명이 고마워가지고 바로 그 성남시장 인수위원장의 김미희를 딱 앉히고 그 밑에 경기동부랑 이석기 그룹들을 쫙 앉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성남은 이미 경기동부연합 이석기 그룹의 아지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몸통이 됐다고 다 그런 비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2010년도에 그치냐? 그럼 그게 아니고 이미 2003년도에 성남시립병원 추진위를 경기동부연합이 할 때 바로 이재명이 조합장을 했어요. 위원장을 했다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그치냐 했더니 1990년도 초반에 한 총련이 만들어진 후에 바로 용성총련이라고 용인 성남 지역에 그 조직, 하부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용성총련 이석기가 있던 바로 그 조직에 변호사를 했다는 겁니다. 오랜 인연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보면 여러분은 이재명을 보기 위해서는 그 배후에 있는 경기동부연합 이석기 그룹의 존재를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런데 이 이석기 그룹 경기동부의 배후에는 북한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 군자산의 약속이라는 거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디냐 하면은 2013년도 9월 달에 노컷뉴스라는 데서 이석기 사진을 딱 걸어놓고 그 다음에 주제가 뭐냐고 군자산의 약속?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석기 사진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럼 뭔가 관계가 있다는 거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해 2012년 대선에서 야권연대로 그 군자산의 약속이 실현될 뻔했다고 이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요. 군자산의 약속을 한번 볼게요. 2001년도 9월 달에요. 충북 괴산에 가면 군자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거기에 보람원 수련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주사파들의 전선체인 전국연합의 대표자들이 한 700여 명이 모여가지고 결의를 했어요. 무슨 결의를 했냐? 앞으로 주사파들이 다 모여가지고 바로 3년 그 민노당으로 대거 들어간다. 민노당은 원래 PD 계열이 만든 정당인데요. 2000년도 1월 달에 만든 겁니다. 근데 다음 해에
2001년도 9월 달에 이제 결의를 해서 우리 주사파들이 대거 민노당으로 들어가서 당권을 3년 안에 장악하겠다. 그리고 이 당을 발전시켜서 10년 안에 정권을 잡겠다. 10년 안에 정권을 잡겠다는 뜻은 2012년도 대선에서 정권을 잡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걸 보고 아니 당권을 장악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어떻게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정당을 가지고 10년 안에 정권을 잡겠다는 거냐. 국민들이 지금 눈이 버럭 이렇게 잠자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게 정권을 잡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는데요. 2012년 대선에서 내가 그 결과를 보고 너무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야, 대단하구나. 그 능력이 결국 뭐냐? 바로 군자산에 약속을 하고 민노당으로 들어가서 당권을 장악하겠다는 그 주체를 누구를 염두에 둔 거냐 하면 이석기를 염두에 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북한이 이석기의 정치 실권 장악을 지원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1심의 사건 들어보셨죠? 2006년도 10월 달에 적발된 사건이고 왕재산 사건은 2011년도 8월 달에 적발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충북 동지의 사건은 2021년도 작년 7월 달에 적발된 사건입니다. 이 세 개의 중요한 간첩단 사건에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석기입니다. 경기동부연합이라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006년도 10월 달에 적발된 1심의 사건. 우리 그 당시에 국정원장이 김승규 국정원장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국가관이 투철한 그런 반공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국정원장이 임명이 됐죠. 들어보니까 이제 간첩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그 다음에 수사국 직원들이 그걸 수사를 해서 바로 1심에 그 북한의 간첩망을 적발해서 이제 잡아냈습니다. 그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으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했다고 질책을 받으면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건 때문에요. 이제 그 실상이 다 드러났는데, 자,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은 어떻게 이석기를 민노당의 주도권을 장악하도록 했느냐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걸 살펴보면 2005년도 12월에 이제 북한의 대남 이제 지령이 내려오고 2006년도 초에 이제 이런 어떤 지령들을 실행하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에요 이미 이 민노당 안에 간첩망을 심어가지고 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민노당 내에 있는 주요 당직자 300명 명단과 진상 분석에 관한 자료를 다 북한에 올렸고 100만 페이지에 이르는 문서들을 정세 분석한 자료들을 북한에 올렸어요. 북한에서 대남 공작기관에서는 이제 그때부터 민노당 내에 있는 모든 대표를 누구 시켜라, 사무총장 누구 시켜라, 북한의 접촉 창구를 누구로 해라, 이거 전부 다 리모트 컨트롤을 했어요. 자, 이렇게가 실제 그게 실행이 됐나 하니까 2006년도 초에 완전히 북한이 지령대로 주사파, 특히 경기동부연합, 이석기 그룹이 완전히 당권을 장악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당 쪽에도 다 서울 모임이 서울시당의 조직을 장악하라고 해서 그대로 다 실행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북한의 지령대로 이석기 그룹이 민노당 당권을 완전히 장악한 건 2006년도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가지고요. 이제 민노당의 당권을 장악한 그 상태에서 이제 2012년도 대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공작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뭐냐 하면요. 이게 지금 왕재산 간첩단 사건이 언제 적발됐냐 하면 2011년도 8월 달에 적발이 돼 국정원에서 적발이 돼 가지고 그게 다 까발려졌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내려온 지령이 어떤 건지 다 들통이 난 그 사건이거든요. 자, 그런 사건인데 거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노당을 중심으로 대통합 진보당을 구성하라. 그 구성은 2011년도 10월까지는 완성하라. 그 다음에
국민참여당, 노무현 세력을 다 참여시키되 노무현 때 잘못한 거를 반성하면 넣어줄게.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렇게 해서 대진보당을 완성한 후에는 민주당과 야권연대해서 대선에 임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혹시 그거를 추진하다가 잘 모르겠거든 본사에 문의하라고 그랬어요. 북한에 문의하라고요. 지금 이와 같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대선판을 북한에서 다 이게 기획하고 지금 하고 있었다는 사실인데 우리 국민들은 이와 같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하세계에서의 움직임에 너무 관심이 없는 거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는요, 국정원 직원 출신이잖아요. 제가 뭐 직접 수사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역사와 사상 분야를 직원들한테 가르치는 역할을 17년간 했습니다. 하면서 저는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느끼는, 저는 본능적으로요, 항상 지상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지하세계에서 움직이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2012년도 이제 야권연대 준비 완료 끝났는데요. 야,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는 통합진보당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민주당과 야권연대를 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거쳤는데 어떻게 됐냐 하니까 통합진보당이 창당 완료된 거는 13일. 그 다음에 연대를 할 수 있는 민주통합당의 전열정비를 갖춘 게 12월 16일, 3일 차이로 딱 완료됐어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다가. 그런데 김정인이가 그랬어요. 이번 남한 총선 대선에 적극 개입하라. 이거 지시 내렸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3월 달에 가만히 조용히 국회 식당에서 야권연대 결성식을 했습니다. 민주당 대표 한명숙, 통진당 대표 이정희 등이 이렇게 이렇게 야권연대 결성식을 했고, 그리고 총선에 임했습니다. 민주당이 많이 양보를 해서 통진당이 어떤 결과를 얻었냐. 아주 대단한 성과를 거뒀죠. 국회의원 13석. 거기에 이석기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 지지율이 10.3%, 국민 득표율 220만 표. 자, 이제 10%의 지지를 얻는 통진당과 문재인을 후보로 내세우는 민주당이 이제 야권연대를 했으니 이제는 12월 대선 박근혜 후보가 나서는 그것은 이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걸로 이제 끝장나는구나 싶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셔가지고 대한민국이 불쌍히 여겨 기독교인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처리가 좀 곤란해서 그러신지 통진당 내분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가 5명이 구속됐습니다. 그 여세로 2, 3개월간 언론에서 계속 노출이 됐어요. 통진당 내부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건 민노당하고 똑같네? 그래가지고요, 그때 지지율이 떨어져서 10%에 이르던 지지율이 2, 3%까지 떨어지니까 민주당이 야권연대를 깨더라고요. 그래 문재인 혼자 단독으로 출마했습니다. 박근혜하고 붙었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12월 19일 날 대선에서 오전에는 박근혜 후보를 이겼대요. 문재인 후보가. 그런데 오후에 막 그냥 대한민국의 노인들이 막 뛰쳐나온 거예요. 지팽이 짚고 나라 큰일 났다고. 그래가지고 겨우 골든크로스 일어나서 3% 차로 이겼습니다. 이와 같은 정말로 심각한 절체절명의 상황이 지나갔음에도 우리 많은 국민들은 아무 일이 없었는 것처럼, 정당에서도 선거의 여왕이 그냥 나서니까 이기는구나 생각하면서 방치하다가 결국은 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끌어내리지는 불운한 사태와 겪고 지금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지금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통진당과 민주당이 공동정부를 구성했다면, 아니 그 통진당 내분 사태가 없었으면 공동정부가 구성됐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누가 주도권을 잡았을까? 민주당이 잡았을 것 같죠? 통진당입니다. 통진당의 당권파가 그중에 수장이 누구예요? 이석기잖아. 이석기가 사실 실권을 잡는 거였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북한하고 연방제 통일은 그냥 가는 거죠. 문재인의 의식으로 볼 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통진당이 주도권을 잡는다고 생각하냐. 그럴 때 범민련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보면 알잖아요. 민주당을 견인하라. 통진당이 보십시오. 민노총, 정교조 모든 1,500개, 1,800개 좌파단체가 다 통진당하고 다 연결이 돼 있고요. 민주당하고 앞에 연대되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통진당은 북한하고 또 연결이 돼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을 견인 이끌어가는 주체는 누구다? 통진당이다. 통진당의 당권파는 누구다? 경기동부연합이다. 경기동부연합의 주모자는 누구다? 이석기다. 대한민국 이석기가 통치하는 나라가 될 뻔했어요. 그런데 왜 그런데 여기서도 있어요. 그때 되면은 결국 그렇더라도 통진당과 민주당의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이제 경기동부연합의 단독 정권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석기가 9년 동안 교도소에 있었으니까 힘이 없는 줄 알죠. 지금 그 세력이 용인 성남 지역에 그치지 않고 전국에 다 퍼져 있고, 이제 그 성남시의 지원 역량으로 이제 경제적인 어떤 힘과 모든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지금 좌지우지하는 정치 권력으로 컸습니다. 이재명 그룹이 그들하고 연계되어 있죠. 민노총이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요,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 그냥 간다면 대한민국은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충북동지회가 작년 7월 달에 적발이 됐는데, 그 충북동지회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밝혀지지 않은 많은 지하당 간첩 조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북동지회만 보더라도 이미 어떻게 지금 지난 대선 때 이 사람들이 노력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충북동지회에서 북한에다가 문화교류국에다가 통신문을 보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이 지사가 민주진보 개혁 세력의 대선 후보로 되도록 지원해달라. 북한 보고 지금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도록 지원해달라고 북한한테 요청했어요. 자, 그랬더니 북한에서는 또 어떤 내용이 나왔냐 하니까,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나오자면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많다고 본다. 당선되면 회사에서,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공작기관에서 회사에서 바라는 통일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아직 결론 내리기 어려우니 좀 기다려라. 그런데 기다렸는데 후보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건 북한에서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대한민국은 그들의 북한의 손아귀에 지금 놀아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재명과 경기동부연합 주도의 민노총이 이제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 하는 건데, 이미 경기동부연합과의 연대 관계가 형성됐다는 뜻은 뭐냐면, 이미 민노총 위원장이 지금 누구냐 하면 바로 경기동부연합의 양경수가 2020년 12월 달에 당선이 됨으로 인해서 이미 민노총은 그들의 손아귀에 이미 딱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여러분이 알던 민노총과 다릅니다. 훨씬 더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민노총이요 60만 회원이었어요. 지금 얼마로 늘어났냐? 120만으로 늘어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늘어났냐 했더니, 과거에는 민노총은요 대기업 노조, 공기업 노조, 그러니까 부자 노조지.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저 밑바닥에 있는 아주 거친 사람들, 비정규직 노조, 택배 노조, 이런 사람들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누가 집어넣었냐? 경기동부연합이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당선된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 노조들이 지금 속속 민노총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손아귀에 이 정도 들어갔다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민노총이 이제 마을 단위에서 읍면동을 민노총이 장악한다면, 이제 민노총은 대한민국의 마을이 경기동부연합이 장악당하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재명은 바로 이 경기도지사 할 때 뭐냐면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런 것도 그냥 이런 건 이미 다 예견된 상황이지만 어떤 그런 면도 있다는 거.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을이 위험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좌파 마을 활동가들이 마을 통치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여러 강의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민자치기본법안의 내용을 작년 1월 29일 날 발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이라는 책을 통해서 또 강의를 통해서 또 많이 알렸고 많은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또 여기에 호응을 하셔가지고 투쟁해 줌으로써 이제 국민들이 이제는 대부분은 아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까지도 이 어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마을에 가짜 주민들이 대거 들어온다는 겁니다. 가짜 주민을 하면 그 동네에 살지 않는 사람들인데 살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진짜 주민들을 제압하고 그들이 마을의 주도권을 장악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주민이라 하면 그 동네에 살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 진짜 주민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가짜 주민이라 하면 그 동네에 안 살고 그 동네에 주민등록이 안 돼 있는데도 주민 행세를 하도록 해놨거든요. 이 법에서. 자, 누구냐 하면 첫째 재외동포. 재외동포라 하면 조선족, 고려족 이런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아니 국적도 없는 사람을 주민자치회에 지금 자치회장이 될 수 있도록 해놨어. 거기다가 외국인, 중국인, 유학생들 이런 사람들도 이제 주민자치에 와서 활동할 수 있게, 이슬람인도 활동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으니 이제 지금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국가이기를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됐죠. 거기다가 그 읍면동에 있는 직장이 있잖아요. 기관 사업체의 모든 직원이 다 주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 동네에 안 사는데도 불구하고. 뭐냐? 그러면 그 읍면동에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 또 심지어는 1인 기업까지 거기에 있는 근로자라 하면 모두 다가 주민 활동을 해놓으니 이제는 바야흐로 민노총이 이제 읍면동 조직이 만들어지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그 민노총이 지금 경기동부연합, 양경수가 지금 지휘하는 그 조직이 이제 읍면동 조직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죠? 민노총은 16개의 산별노조로 이루어졌잖아요. 정교조도 하나의 산별노조고 공무원 노조도 산별노조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지역조직은요, 시도 조직이 있고 밑에 시군구 조직까지만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이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면 바야흐로 가장 말단에 있는 읍면동 조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 조직은 바로 주민 여러분들을 감시할 수 있는 조직이에요. 누가 감시한다고요? 이석기가 여러분을 감시한다고. 경기동부연합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가 존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지금 나서야 합니다. 지금 이와 같은 사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해줄게.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만 이렇게 하지. 우리는 그거는 정치활동이기 때문에 안 한다. 이거는요, 교회 이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요거는 좀 시간이 없더라도 현재요, 지금 대형교회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 S교회가 지금, 전도사, 부목사, 이런 교회 노조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지금 민노총에 가입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큰 교회들은 다 민노총 가입할 겁니다. 담임 목사 빼놓고는 지금 다 민노총 소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월급도 보장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근로조건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제는 남은 건 뭐냐? 작은 교회밖에 없는 거, 혼자 하시는 목사님들만 살아남는 거야. 힘이 있을까요?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알면 알수록요, 그 위기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 주민자치기본법이 아직 통과 안 됐으니까 별 문제 없지 않느냐? 아닙니다. 조례로 지금 다 만들고 있어요. 1200개나 이미 주민자치회가 이미 가짜 주민이 들어오도록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요, 내가 최근에 안 건데 구미의 사례를 보니까 주민자치회가 아니고 그 전에 만들어졌던 주민자치위원회조차도 가짜 주민이 되도록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모두가 다
된 거나 마찬가지구나.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회 총회가 있고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있잖아요. 지금 저 조례를 보니까 개판이에요. 지금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가 막 퍼뜨리고 있는데 지금 이 표준조례안을 보니까 저 울산에 있는 병영이동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주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이 만 8세예요. 연희동은 만 10세예요. 그 사람들이, 걔들이, 그 어린애들이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지금 이 주민자치회는 뭐냐면 그 읍면동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 있는 교직원과 학생이 다 주민이 되도록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정교조 교사가 학생들을 이제 우리는 다 같은 우리 이 마을의 주인이니까 우리가 이 주인으로서 이 마을에 있는 중요한 데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 하면서 이제 사상교육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들을 데리고 주민총회에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러면 진짜 주민은 뭐 하냐? 그랬더니 진짜 주민은요, 여기에 개입할 수 없어. 왜냐하면 주민총회 하는 시간이 낮 시간이에요. 그러면 진짜 주민들은 그 낮 시간에 어디 가 있냐고요? 직장에 가가지고 전 딴 지역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어 낮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고요? 그 마을에서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을에서 활동하는 거지. 여러분들 이제는 뭐냐면 진짜 주민들은 소외당하고 가짜 주민들이 그 마을을 지배하는 상황이 오는데 거기에 전부 다 좌파 엄청난 돈을 끌고 모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돈 폭탄들이 마을 활동가들의 수중을 해 들어간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법안에 보면요, 주민자치기본법 그 안에 보면 주민들에 대한, 소속 주민들에 대한 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을에 있으면은 그 마을에 여러분의 주소, 이름뿐만 아니고 핸드폰 번호까지, 그리고 여러분과 하는 모든 정보, 세무 정보, 관세 정보, 출입국 정보,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경찰 정보까지도 그 사람들이 주민자치회 관련자들이 달라고 하면, 예를 들면 행안부 장관한테도 경찰청장한테도 관세청장한테도 요구하면 다 줘야 된다고 이 법에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들의 손아귀에, 백일하의 모든 정보가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국 조직을요, 또 정보를 통제하고 그걸 수집 관리할 수 있는 전국 어떤 조직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행안부 장관 산하에 주민들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안 됐으면 그게 바로 작동이 됐을 겁니다. 이 너무 어마무시한 사건들이 여러분 앞에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정치에 관심 없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됐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에는 차별금지법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차별금지법 하면은 교회를 박해하는 법이라고 아시잖아요. 근데 그 차별금지법은요, 교회만 박해하는 법이 아닙니다. 23개 항목 중에 3개만 동성애 관련된 성적 지향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는요, 대한민국에 있는 체제를 무너뜨리는 법이에요. 사상에 대한 차별금지.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사상을 마음껏 조직 활동할 수 있도록 해놓은 차별금지. 거기에다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임금에 대한 차별금지, 국적차별금지, 민족차별금지, 인종차별금지.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대한민국이 완전히 시장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임금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마라. 그러면 고등학교 나온 사람하고 박사 나온 사람이 임금 똑같이 준다? 자, 20년 된 사람하고 1년 된 사람이 월급 똑같이 준다. 노동시장이 붕괴돼 버리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일이 있는데 왜 기업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는 왜 그 차별금지법이 마치 교회만 박해하는 법으로 왜 이렇게 축소 왜곡하냐고요. 그거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 법 하나 때문에 다 말살되는 겁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교회만 깨우지 말고 이제는 이웃 마을에 가서 주민들을 깨우시라고요. 그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요, 제5조에 보면요,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라고 그래서 주민들이다. 이게 뭔데요? 네오막시즘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변종공산주의예요.
자, 유럽을 무너뜨리고 미국을 무너뜨린 바로 변종공산주의를 주민과 주민자치회는 모두 다 주민들에게 복종하고 준수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사상을 강요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와 같이 되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민자치회는 엄청난 재정 권한을 보유하는 권한을 줬습니다. 이제 주민자치회가요, 사실은 읍면동 주민자치회인데 사업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사업. 자,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기업체를 보고요, 뭘 하냐, 기부금 받을 수 있도록 해놨어. 이제 기업들 삥 많이 뜯기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업도 할 수 있어. 경쟁 업종이 아마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자는 피해를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그렇게 되면 큰 사업들을 많이 하겠죠. 거기에다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놨어. 부동산을 가지고 또 사업을 할 겁니다. 주택사업, 금융사업. 이렇게 하다 보면 엄청난 부정부패가 생길 것이고, 이 돈을 가지고 아마 주민들에게 막 나눠줄 겁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그 돈에 엮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좌파 마을 활동가들이 마을 교육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데요, 그 앞으로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의 교육 권력을 그들이 장악하면 이제 학생만 가르치는 건 아니고 학부모하고 이제는 지역 주민까지도 사상교육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십시오. 뭐라고, 일체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를 반대한다 그랬어요. 앞으로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자도 못 꺼내요. 마을에서. 이제 사상교육을 시킬 겁니다. 마르크스 사상부터. 이와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 치안 권력도 장악하는데 이게 경찰 권력을 장악하는 겁니다. 자치경찰제라고. 작년 7월 달에 이제 일부로 시행이 됐는데, 자치경찰제는요, 지금 한 4만여 명의 경찰이 자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 하면 시도지사 밑에 있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인데 7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7명을 뽑아서 넣느냐 하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의회 추천 2명, 시도지사 추천 1명, 시도교육감 추천 1명 등이에요. 이미 지금 이번 지방선거 전에 도지사나 지방의회나 그 다음에 교육감이 좌파에 다 넘어가 있었던 거 아세요? 그러면 이 시도지사 밑에 있는 경찰위원회가 좌파일까요? 우파일까요? 자, 그들 앞에 이미 자치경찰이 컨트롤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거기다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로부터 독립돼 가지고 권한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지방선거에 피해를 주면서도 피해를 받을 것 같은데도 왜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가지고 경찰한테 넘기냐 하니까 이미 대한민국 하부의 경찰 조직이 그들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파출소 있죠? 원래 국가경찰기구인데 지금 자치경찰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파출소에 있는 그 파출소 직원들이 돌아다니고 하면 만약에 이재명 시대였다면 여러분들이 깜짝깜짝 심리적으로 막 공포감을 느끼었을 거예요. 옛날에 일본 시대의 순사 아시죠? 우는 아이도 뚝 그친다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 6.25 전쟁 때 인민위원회에 치안되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같은 그런 공포를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이제 그럼 주민자치에만 있냐, 마을 경제, 교육 공동체도 또 마을 경제 공동체도 자치경찰제도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좌파 마을 활동가들이 좌파 마을 조직들이 이거를 견인, 견제, 통제하도록 해놨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그거 읍면동별로만 만들어 놓고 놔두는 게 아니고 이걸 전국 조직을 다 견인하도록 지금 구조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해식, 진선미,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에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지방제도 옆에 좌파가 만드는 지방제도가 만들어져가 그걸 다 견인하도록 해놨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중국 전문가, 행정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중국 지방제도하고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김국성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대한민국 국민들 머릿속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북한에서 아마 만들어가지고 한국에 맞게 이게 퍼뜨리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요, 읍면동에 있는 이런 조직을 통해서 주민들을 완전히 장악한다. 유권자를 장악하면 베네수엘라처럼 돈으로, 권력으로 억압하고 통제하고 유인해서 장악하면 이걸 가지고 이제는 모든 권력, 국회 권력, 정부 권력, 법원 권력 이런 것들을 이제는 자기 멋대로 견제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을 만든다. 그런데 그 명분은 뭐다? 직접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인민민주주의 시스템을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구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이제 이 방법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한민국 되살리는 자유마을운동. 이제 여기서 보면 지금 우리 국민들은 우파들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숫자는 많아요. 많은데 뭐냐? 너무 모래알이에요. 깨닫지를 못해. 나는 몰라야. 숫자는 많은데도 이거는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전투하는 데는. 그래서 지금 좌파들은 숫자는 적지만 좌파 정권과 정당이, 북한이, 중국이, 민노총, 정교조가 잡아당기잖아요. 근데 우리 쪽에는 잡아당기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즐길 줄만 알지. 지금 보니까 정광훈 목사님하고 몇몇 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지. 나머지는 보면은 이 조직 자체의 어떤 문제의식조차도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전투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는 일사불란한 조직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전쟁 때 군 지휘부와 같은 조직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조직이 나섰더라도 일사불란한 행동통일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동일한 교범에 의한 군사훈련이 돼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논산훈련소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각자 유튜브 보면서 교육받아도 되겠냐 안 되겠냐. 오합지졸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범 내용은 뭐냐? 지금 무슨 전쟁이냐? 체제전쟁이다. 적은 누구냐? 반체제 세력이다. 전쟁의 목표와 전략 전술은 뭐냐? 이런 것들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특히 지금 오늘 여기 모이신 리더들은 거기에 대한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유마을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이거는 자유마을 운동은 죽어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자, 자유마을이 뭐냐 하면은 3,500여 개의 읍면동에 설치하는 대한민국의 우파 마을 조직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조직 운동에, 자유마을 운동에 사람들이 동참할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안 하면 자기가 손해지. 왜 그러냐? 자, 그러면 이 동네에서 좌파들하고 혼자서 한번 싸워보시라고요.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고 체계화되지 않고 전략 전술에 대한 이해 없이 혼자 한번 싸워보시라고요. 힘들 겁니다. 교회도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지면 반드시 좌파 세력으로부터 교회와 우파단체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 다음에 경제 생태계를 마련해서 경제적으로도 이제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어떤 경제적 바탕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러면 어떤 활동을 하냐? 그랬더니 일단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상전과 체제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된 역사 사상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한 전투를 할 수 있는 동일한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장착하는 교육운동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나 모든 국민들이 교회 내에 머물지 말고 교회 밖으로 마을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을 깨우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뭐냐면 앞으로 교회가 전도하는 일이기도 하고 교회가 다시 사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좌파 감시 활동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의 결집, 우파 주민들의 보호, 기업을 보호하는 활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려낼 것이라는 겁니다. 개인이 할 수는 없습니다. 조직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000만 명 서명하는 사람들이 서명으로 끝날 게 아니고 그들이 3,500여 개 읍면동별로 조직을 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 어떤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하면 첫째, 주민 깨우기 운동을 통해서 국민들의 쇠퇴해진 정신혁명을 다시 이룰 수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처럼 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1,000만 명의 유권자가 결집을 하면 정치혁명이 일어납니다. 1,000만 명이 모였는데 유권자가 모였는데 정당이 지금 국민의힘당이 저 모양으로 할 수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이 감히 덤빌 수 있을까요? 이제 너희들도 더불어민주당도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바로 그 반대한민국 세력과 이제 갈라서라는 거야. 그거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정치 생명 끝나요. 그 다음에 정부에게 힘을 실어줘가지고 정부로 하여금 공권력을 가지고 법적으로 주사파를 척결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서 젊은 청년들한테 뺏겼던 우리 그 어떤 대한민국 세력들을 우리가 경제 생태계 안으로 다시 끌어들여서 젊은이들을 이제는 그들의 마수에서 이제 다시 살릴 수 있는 힘이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운동을 통해서 기독교 입국론이 현실화될 수 있다. 교회가 이제 마을로 내려가서 주민들을 자꾸 우군을 하는데 기독교 입국론이 안 되겠습니까? 교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여 마을이 정상화되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면 이제는 여기서 만든 백신을 가지고 북한을 해방시키는 자유통일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렇죠. 북한의 어떤 북한의 경우가 결국은 공산주의 사상과 주체 사상에 세뇌된 그들을 우리가 정상인으로 바꾸려면 우리도 지금 못 이겨가지고 허덕허덕 하는 사람이 북한한테 이길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지금 모든 국민들이 1000만 명 운동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정상화되고 제대로 각성이 되면 우리가 그 마을에 들어가서 북한 마을 담당을 다 구역정해서 그 사람들을 제대로 된 주체 사상으로부터 구출해낼 때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 세계 기독교는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유럽도 무너지고 미국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는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대한민국이 이 조직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난다면 이 방법론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유럽 교회를 살리러, 미국 교회를 살리러, 전 세계 교회를 살리고 우리가 전도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 그런 때 딱 하나 마지막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마을을 들어가실 때 꼭 사람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사상전은 마음을 얻는,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전쟁이기 때문에 절대로 화를 내거나 다투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다정당하고 겸손한 자세로 접근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1000만 서명 운동도 하고 자유마을 신청 운동도 곁들여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손쉬운 주민 깨우기 방법 중에는 소책자 배포 운동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 책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사상 공부를 반드시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된다.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제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